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요구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용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술을 이제 바꾸게 되신 건지. 진술 바꾼 적 없습니다. 좀 회유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도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신변 보고는 혹시 요청을 하셨나요? 신변 뭐예요? 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뭐 대선 자금 혹시 넘겼다는 결정적인 그런 얘기 증거 하고 혹시? 싶지 않습니다. 네, 저도 좀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혹시 검찰 측에서 뭐 회유나 협박 같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회유, 협박 뭐 이런 거 당할 사람 아닙니다. 자,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전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민 의원님.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론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인터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도 뭐 여러 개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셉니다. 사실 검찰하고의 프리바게인이 그러니까 내고죠. 내고가 시작이 됐다 하는 얘기는 벌써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달 전후해서 나왔고 그 시금석이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네. 구속기간 만료에 다시 별건 수사를 해서 구속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러면은 대언론 관계를 조용히 할 거냐 아니면은 시끄럽게 할 거냐인데 일단은 시끄럽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전체 알고 있는 진실 중에서 어느 정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검찰한테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얘기한 것을 법정에서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예전에 형소법에서는 검찰에서 증언을 하면 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검찰 관련 법들이 바뀌면서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검찰하고 했던 얘기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법정에서 말을 뒤집어 버리면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진행이 돼봐야 알죠. 지금 현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결정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나타난 것은 대장동 본체가 아니고 대장동에 어떻게 되면 파생 혐의라고 할 수 있는 정치자금이거든요. 네네. 지금 그것만 딱 검찰의 구속영장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대장동의 모든 것을 유동규 본부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알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요. 정진상하고 1000번 술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 지금 이름이 나오는 많은 사람들하고는 수백 번 술을 먹었다는 거기 때문에 뭘 듣고 그것을 뭘 입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법으로 기소가 돼 있는 두 가지 사건이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하고 네. 또 하나는 백현동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이 정말로 아는 대로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네. 선거법 사건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스탠스, 거침없이 얘기하는 이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지 법정에서 말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 네. 궁금한 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이제 진술 내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영향이 미쳐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그렇고. 예.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돌아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 구속된 지가 1년여 다 돼 가고요. 그래서 그 안에 구치소 안에 이제 있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겠죠. 무엇보다도 구속되는 초기에는 대선 전이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만 이기면 자기도 뭐 바로 풀려나고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다만 혼자만의 기대감은 있었다. 아유, 그런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죠, 사실은. 근데 대선 결과 이제 이재명 후보의 패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기댈 곳은 뭐 자기가 수사 협조를 좀 해서 형량을 좀 낮추던지 뭐 적어도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선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패배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거고요. 그 이후에도 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요, 최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그 숨진 김문기 제1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부분을 듣고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좀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한 내용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민주당에서 당신을 지칭해서 핵심 주범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웃기다. 내가 옛날에 동지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내가 우울증까지 오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얘기는 김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나를 더 이상 지키고 보호해줄 데가 없다라고 네. 판단하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뭐 변호인도 본인 표현대로 하면 가짜 변호인을 보내고 네. 내가 법정에서 무슨 말 하나 지켜보고 감시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럼 그 여기서 느꼈을 유동규 씨의 여러 가지 심정적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표현에서 드디어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내가 큰 돌 던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이게 뉘앙스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이것은 정말 세 발의 피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흘리는 거죠. 근데 뭐 저는 이제 흘리면서 이렇게 간을 본다 이런 표현보다는 네. 지금 유동규 씨가 이 파장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어디까지 본인 얘기할 것인지 이런 것좀 약간 저울질하는 그런 단계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면이 이제는 말하자면 이제 그 대선 자금 국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선거법 위반이면 기소로 국면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천양지차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 정치권이 그렇게 될 경우에 여야가 여기에 대응하는 것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국민들이 이걸 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유동규 씨의 진술의 앞으로 파급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파장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예단하기 어려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도수 대표님. 그 유 전 본부장의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 한 대목을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뭐 눈길이 가긴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원도 사탕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어떤 맥락의 표현일까요? 일단 뭐 직접적으로 이것을 바로 공격해서 자기가 직접 준 게 있다 이런 건 이야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대선에 관련해서 본인이 김용 전 의원, 김용 대표 뭐라 그래 불러야 되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요. 네, 네. 부원장이라고 불러야 네. 되거든요.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역을 유추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제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의 전달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꽤 이렇게 요청하고 건너가고 한 단계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이제 김용 부원장에게 어느 정도 줬다라고 하는 이제 진술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뭐 메모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유동규 이 본부장 입장에서는 각자 도생의 본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들면 검찰과의 뭔가의 어쨌든 거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알 수 없는 게 지금은 검찰발 기사이기 때문에요. 이건 뭐 재판을 가봐야 아는 일이라서 온갖 언론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유동규 본부장 본인이 하는 이 언론 인터뷰는 이제 지금까지 한 번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할지 또는 뭐 추가적인 이야기 공박을 할지 이건 두고 봐야 되는데 대체로 이렇게 같은 어떤 범죄에 들어갔다가
이런 검찰과의 어떤 기획 수사나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은 뒤에 본인들이 좀 이렇게 후회하거나 그 당사자한테 이제 미안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좀 초기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디까지 입을 열지 굉장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가 온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은 유동규 씨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검찰은 소위 김용 본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인 것이죠. 유동규가 대선 자금 명목으로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과 사실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과정에서의 뭔가 거래나 또는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회유 이야기하고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때 회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십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립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회유를 한단 말입니까?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앞서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뭐 대선 패배, 뭐 배신감, 아니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여러 이유 때문에 좀 마음이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또 검찰에 계셨었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마음을 바꾼 데는 어떤 검찰의 회유가 있던 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는 소위 형량 거래라고 하는 그 영미법에서는 프리바게닝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형량을 낮춰주더라도 법원에서 구형량 이상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검찰에서 너 형량 줄여줄게 이게 잘 안 통해요. 일단 그렇고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유동규 씨의 입장과 수사하는 검사의 입장이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일단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재가 됐습니다만 최종적인 목표는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이게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성남시장을 그만둔 이후에 받더라도 그건 사후수뢰죄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엔 뇌물죄가 최종적인 그 수사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유동규 씨의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자금 전달한 거하고 뇌물죄의 공범으로 그 처벌받는 거하고는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형량을 낮추는 데 있어서 유동규 씨 그리고 수사협조를 받는 데 있어서 검찰의 이해가 부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부합하기보다 오히려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진술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본인이 나름대로 다른 고민, 예를 들어서 같이 그렇게 일도 하고 어울렸던 김문기 씨를 전혀 모른다 하고 또 그 김문기 씨의 사망 이후에 뭐 조문이나 어떠한 그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버려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뭐 고민을 했다든지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하고 유동규 씨하고는 지금도 이해는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의 회유가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뭐 최소한 본인이 뭐에 회유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유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왔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검찰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서초동에서 먼저 나와서 여의도로 전파된 거고 지금 프리바게인을 검사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김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프리바게인이라는 제도는 영미법의 제도고 우리나라에는 구형하고 선고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지상정으로서 프리바게인은 검찰에서 횡행하는 관행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중요한 범죄에서 프리바게인이 이루어지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혐의를 좀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혐의 하나에 형량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주변 인물 수사, 또 별건 수사 뭐 이런 갖가지 아주 뭐 기묘한 방법을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프리바게인성 회유와 뭐 이렇게 밀착 관계가 있을 수는 있고요. 만약에 회유가 됐을 거라면 어떤 식의 좀 협상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회유도 회유지만 저는 배신감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배신감은 이제 대선 패배에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나타나고 유동규 씨가 핵심 네. 아주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몇십 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지금 돼 있고 대장동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왜 핵심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거 하고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는 부분은 그건 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는 변호사를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유동규라는 사람을 피의자를 위해서 또 지금 피고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피고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핵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세에게는 의리가 없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아마 했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책임 있고 뭐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 특히 가짜 변호사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기를 못 믿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도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별로 돌봐주지도 않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래서 저는 법정 증언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요.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 아니고 남욱 변호사 등등에서 이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표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대선 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최승현 의원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뭐 얘기는 했지만 남욱 변호사가 이전과 지금 또 내용이 달라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바꾼 그 이유하고 같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사회 그 속담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구가 이런 말이 있죠.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서는 위치가 달라진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간에 벌써 세월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돈이 오간 유동규 씨에게 돈이 오간 거는 지난 4월에서 7월이라고 하지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건 9월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때 남욱 변호사가 했던 게 작년 미국에서 갔다 오면서 10월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대선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몰랐고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 이 사안의 파급력 효과가 어마어마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이제 1년 가까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증거 보강도 이루어지고 자기만 또 진술을 안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진술들의 여파가 또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르고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지난 작년에 1년 전에 했던 진술을 그대로 가져간다?
물론 그것이 진실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본인이 마음을 거짓말하는 것이 되겠지만 사실 그때가 진실이 아니었다면 지금이 진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파편적인 이야기들만 모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한 것은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진술이었고 지금은 검찰이 무언가 억압하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저것 또한 이렇게 주장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야기들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진술과 돈 주었다는 정황,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을 파고 들어가고 그것을 쫓아 들어가는 것이 진실의 문에 한 번 더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진술 하나 놓고 이 진술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고 이런 식의 추론 그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걸 얼마나 우리가 신빙성을 갖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은 저 유념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조금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주 대표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제 불법 정치자금 건네받은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법원이 긴급 체포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데 이어서 구속까지 한 걸 보면 정황이 상당히 좀 드러났다.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됐다. 이렇게 뭐 본 걸로 봐야 되겠죠. 일단 뭐 검찰에서 진술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남욱이나 기타 사람들의 진술 뭐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메모가 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검찰에서 충분히 이제 그 일종의 소명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될 수 있는 정도에 결국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검찰이 1년 동안 한 결과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 지금 대표의 제1제는 대선에 패배한 거죠. 대선을 패배하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제 다 진술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협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볼 때 문제는 대선 때 이야기했을 때처럼 그대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검찰 손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검찰의 신뢰의 문제를 충분히 야당이 민주당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됐고요.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 때부터 특검을 하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일관되게 계속 특검을 해야 주장하고 또 그걸 관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에서 이제 특검을 요구하니까 뭐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만 여당은 또 응하지 않으니까 이게 또 정쟁으로 가는데 검찰의 저는 신뢰가 무너진 이상은 특검 말고는 이것을 정확한 진실 규명의 길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쭉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검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좀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신경민 의원님, 사실 지난주에 민주당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사 압수수색 때문에 또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8시간 동안 배치를 하고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을 하셨는지요? 민주당 압수수색은 예상을 못했죠. 압수수색이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설마 압수수색까지 할 것이냐라는 걸 왜 설마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김용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임명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정당에 뭐 한 2, 3일이라도 관여되는 사람은 모두 압니다만은 부자가 붙은 자리는 정당에 무수하게 많고요. 부자가 붙은 사람들이 자기 물건이나 자기의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그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 민주당사까지 들어와 가지고 압색을 하랴라는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그런 소문으로 그냥 그치겠지 그랬는데 실제로 8시간 동안 대치 국면이 벌어진 것은 김용 구속은 뭐 예상을 했던 거니까 그건 그렇게 가도 좋은데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정말 선정적 수사의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말하자면 이 법대로 하지 않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리고 범법자를 비호하는 그런 정당으로 보이게 하는 데는 검찰로서는 성공을 한 거고요. 다음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이 대검의 국감이 있었던 날이고요. 예정됐던 날이죠. 그런 거 저는 그 전날은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압색이 있었는데 그날은 또 서울 고검 국감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거침이 없다. 정말 검찰의 수사는 모든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번 입증이 됐고요.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안에 여러 가지 자기들 전공에 따라서 6, 7개 종류의 전공이 있습니다. 근데 특수부 검사는 공안부 검사보다도 사실 여론이나 국회나 정당의 내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서고 정치적 감각이나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집단이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거침없이 가는 그런 수사를 하는 것은 그건 뭐 뒷배가 굉장히 든든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너무 정치적인 탄압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 기본이 세 군데입니다. 네. 일단 그 사람이 사는 집, 사무실, 차량. 네.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사무실이 민주당사 안에 있어서 그렇죠.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사를 전체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네. 민주당의 당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김용 부위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한 거고 네.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사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거기만 수색을 할 수 있나요? 아, 그렇게 되죠. 무자르들은 거기만 할 수 있고 네.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의 장소가 특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시면 압수수색할 장소를 뭐 민주당사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구체적으로. 훨씬 구체적으로 적죠. 피의자 김용의 사무실이라고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그 밤에 뭐 많은 분들이 모여갖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그랬습니다만 압수수색 영장 보면 거기는 명백하게 특정이 되어 있어요. 네. 피의자 김용의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실, 자택, 차량 이 세 군데를 안 하고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부실 수사죠. 그리고 물론 민주당 측은 이 수사 자체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막아쓴 거고 뭐 지금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거듭될수록 아마 민주당이 더군다나 169석을 가진 거대 정당으로서 이렇게 정면으로 법질서에 반하고 지키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저건 뭐 법을 무시하고 그냥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단체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요청을 해서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1개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저를 뭐 공산당 XX 뭐 할 X 뭐 이렇게 막 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원망을 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 다 끝났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돈을 줍니까? 그 미워했던 사람을? 더 이상 뭐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그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서 돈을 뭐 6억 8억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네? 최승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 관련해서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이제 특검 네. 얘기도 나왔어요. 그때는 이거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셨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직접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때를 잘 또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 특검 얘기 나오니까
그때 특검 얘기 안 하다가 11월 달 본인의 지지율이 출렁거리니까 대선 4개월, 3개월 정도를 앞두고 특검 수용하자고 또 역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특검 성사되지 못했어요. 지금 사실 검찰 수사가 새 정부도 이게 계속 이어져온 수사란 말이죠. 다만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이지 이 사안의 실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수사 결과가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마라톤으로 치면은 30km 구간을 돌파해서 이제 40.195를 향해 가는 입장에서 다시 모든 것이 잘못됐으니까 출발선부터 다시 짜가지고 우리 장소도 새로 짜고 출발도 새로 하자.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드러난 검찰의 그 지금 수사 방향과 증거 앞에서 반박하거나 아니면 해명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입증하거나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되돌리고 우리가 유리한 지형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특검을 얘기할 때 특검법이 통과될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특검 추천을 2명을 야당이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이용해서 둘 다 민주당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언가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물론 특검이 중립을 지켜야 하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카드를 던졌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여기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기보다는 일단 이 국면을 벗어나고 이 국면에 대한 논점을 좀 흐리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물을 좀 섞어서 희석시킨 다음에 우리만 잘못이냐? 니들 한번 털어보자 식의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질 수 없는 얘기고 오히려 지금 민생하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조기 종결해가지고 다른 국면으로 가게끔 만들어야지 새로운 국면에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자 온당한 이야기인지 아마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대수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얘기를 하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이 사건까지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이게 이제 대선 때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대장동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의 출발 이게 이제 부산저축은행 때였고 그 부산저축은행 때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 이게 처벌이 안 됐고 또 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처벌 안 되고 풀려 나올 때 당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현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야 이 대장동의 시작과 이 대장동의 이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그 뒤에 이제 이 뭐 50억 클럽의 이야기들이 이제 이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근원적으로 이 대장동 문제에서 당대표에 둘러싸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걸 철저하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말이 막 파생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관련돼 있고 지금 요 이재명 대표까지 관련돼 있는 모두를 다 이번 기회에 밝히자 이런 뜻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30분 뒤에 국민의힘에서도 맞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네. 시간 끌기용이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제 입장을 보였는데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오히려 더 지금 시간이 끄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까지 1년 넘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잖아요. 밝혀지고 있죠. 밝혀지고 있는 게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 수사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간 끌기도 맞아요. 특검 제안 자체가. 네.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 법안 준비하고 통과시키고 또 특검 사무실 꾸리고 특검 뽑아야 되고 뭐 하느냐고 한두 달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특검을 통해서 이 수사의 맥을 좀 끊어놓자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 더 이 이재명 대표의 특검 주장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무리 거대 야당의 대표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누가 봐도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할지를 자기가 결정하자.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요? 결국엔 야당 추천목, 거기에 뭐 여당 추천목을 넣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특검 후보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야당이 추천하는 법안이 될 텐데 네. 지금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있어서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내가 뽑겠다? 이 논리잖아요. 이걸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면 민주당 단독의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사실 이게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왜 특검을 미고 계시는 건가요? 글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하는. 근데 어저께 그 회견에 대해서 당내에서 다 박수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좀 회견을 그렇게 11시에 갑자기 통지를 해가지고 잡았으면 뭔가 좀 분명한 얘기와 메시지를 담았어야 되는데 네. 그건 없고 특검 얘기만 쭉 하다가 끝나고 그 특검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전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실망하는 목소리들이 내부적으로 당내에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이 특검은 가능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뭐 하루 이틀 거리로 끝나는 아주 수명이 짧은 얘기로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전반기하고 바뀐 게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대통령 그렇죠. 거부권이라는 것도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169명 그리고 뭐 무소속 의원들 포함해도 175명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도 아니죠. 다만 지금 수사가 막 산발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동해 사건, 서해 사건 뭐 해서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막 뒤섞여져 가지고 네. 이게 지금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권 탄압이라는 얘기를 입에 담는 의원들이 뭐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인지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좀 이게 섞여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네. 이걸 윤석열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뒤섞여가지고 섞어찌개가 돼서 동시다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수사가 굉장히 야당의 어떤 그 태세를 갖추는데도 굉장히 헛갈리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요. 앞으로 향후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좀 급박하게 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잘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야, 서욱이 서봐. 야, 서욱이 서봐. 야, 서욱이. 네, 놔드리세요. 나봐요. 야, 서욱이. 네, 구속신문을 받으러 가는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 이 피격 공무원의 형이 직접적으로 조금 항의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셨는데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 전 장관 측에서는 이 민감한 정보가 퍼지지 않게 열람권을 제한했을 뿐이고 첩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홍희 전 청장도 역시 모든 혐의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법원도 뭐 이 부분은 소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타당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뭐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전직 장관급, 차관급 공무원들이니까 뭐 도주 우려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일각에서 하는데 뭐 저도 도주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몇 년간 장관과 청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맥들이 아직도 충분히 그 내부 조직에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안 한다고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신병 확보를 법원이 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는 이 두 분이 구속됨으로써 어쨌든 지금 이 구속이 어떤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병 확보가 됐고 이때 수사의 속도를 좀 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진실규명 실체에 좀 빨리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욱 전 장관이 자료 삭제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갔다 와서 새벽에 또 다른 실무자를 불러서 이걸 삭제하러 간 게 그것이 관행적이고 일반적이었던 건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장관이 무슨 정보에 탑재된 밈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국방부 정보본부장이라는 분이 여기에 대한 책임자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1차 지시를 하면 될 일인데 왜 장관이 직접 가냐 있느냐. 그리고 김홍희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증거도 증거지만 그 모의 실험조차도 왜곡된 상황에서 해서 증거로 입증될 수 없는 걸 증거로 만들어내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책무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하지 못했다는 그 1차적인 책임은 따로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또 기만하고 국민에게 숨기고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국민을 보호하는 그게 과연 고위공직자의 처신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진실에 좀 입증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두수 대표님, 어찌됐든 뭐 고위 인사가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전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이제 수사 뭐 앞으로 조금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뭐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지금 이게 뭐 일종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수사의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이제 북풍,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안보 이슈를 가지고 이제 야당을 공격하는 걸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재판부의 뭐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그 현직에 있지도 않고 이게 이제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이 기존에 있는 증거인멸,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이유로 이렇게 구속시킨다는 게 지나치고요. 이런 정책적 판단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넘어가면 우선은 막 그것을 수사한 검찰이나 이런 주장들이 언론을 타서 막 하지만, 지금까지 IMF 때의 정책 결정이나 뭐 2008년 금융위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공무원들의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나중에 무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 지나치게 정부가 이거는 뭐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모든 게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 뒤집어진 근원에는 특수정보라고 하는 군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열람하고 다시 판단하고 그때 당시 했던 국방위원회 회의 자료나 이게 다 남아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다 뒤집으면서 당시에 정보관리 차원에서 일부 정보에 대해서 유포되는 것을 제한한 것이 삭제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이렇게 쭉 동원해서 이것이 마치 이제 기획되고 뭔가 북풍몰이를 해가는 과정에서 월북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든 증거를 조작했다고까지 나가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직 뭐 안기부 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결해 나가려고 하는 기획된 의도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에 김두수 대표님 말씀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이 수사의 깔끝이 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최소한 서면 조사는 좀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장관급 단계 위에 실장급들이 있으니까요. 네. 실장급을 하고 난 뒤에 미진한 게 있다 그러면은 문 대통령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죠. 근데 이제 감사원 서면 조사하고 검찰의 서면 조사하고는 이 질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 말씀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 그 당시에 열렸던 비공개 국방위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공개할 수 없는 SI 정보들이 나왔고, 그 SI 정보들을 여야 의원들에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구역에서 벌어진 일이고 SI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비디오 정보, 그리고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한 오디오 정보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뀐 것이 지금 한기호 그 당시 국방위 의원 같은 사람은 조작된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납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 정보가 그러면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지금 삭제했다고 하는 정보가 정말로 완전히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다 사그리 없앤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것도 역시 뭐 구속 기소가 될지 불구속 기소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한 20일쯤 후에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기소가 된 이후에 법정에서 네. 정말로 완전히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삭제를 하자고 그런 것인지 뭔지가 네. 거기서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요. 지금 주말을 맞아서 서울 광화문 등에서는 보수단체, 진보단체 각각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각 광화문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3시부터 보수단체 집회가 시작이 됐고 또 조금 전 오후 4시부터는 진보단체 집회까지 시작이 됐는데요. 노동계 집회까지 합쳐서 모두 한 10만 명 정도가 모일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일대 지금 교통 혼잡이 굉장히 극심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근처 지나실 분들 계시면 지하철을 이용하시거나 가급적이면 또 우회도로를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한 번 진영이 둘로 쪼개져서 나라가 갈리는 모습이거든요. 이 집회 모습,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물론 정치 성향에 따라서 같은 뉴스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네. 뭐 사실을 인정하느냐, 저걸 믿지 않느냐라는 개인 입장 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더 맞느냐, 적절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받았냐, 그리고 그때 어떤 시장으로서의 권한, 이걸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느냐, 아니면 이게 어떤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월북이 맞느냐 아니면 월북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증거들도 있는데 이 증거들을 무시하거나 삭제했느냐, 사실은 사실 판단의 문제가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집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외치는 것은 네. 약간 지금의 쟁점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이냐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장이 옳다라고 거리에서 외치는 게 과연 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들께 어떤 호소력이나 어떤 네.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지금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쪽에서는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수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이에요. 이게 올 가을을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3월에도 상상을 못했고 5월에도 상상을 못했고요. 네. 이렇게까지 된 것은 뭐 여야가 다 책임이 있죠. 근데 뭐 야당도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당정용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욕 욕설 사건으로 드러난 그 처리 과정을 국민들이 쭉 지켜보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여기에 농축이 돼 있고,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거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구나 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결국 뉴욕 욕설 사건이 오늘 저 집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 집회가 만약에 격렬하게 된다면은 뉴욕 욕설 사건을 저렇게 끌고 나가서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지금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함성입니다. 이 함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이걸 이제 뭐 누가 뒤에 서 있느니 뭐 조작이라느니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이 사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진보 진영 집회에 보면 이 소위 강성 의원이라고 하죠. 민주당 철험회 소속 의원들도 뭐 참석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정권 퇴진 집회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로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까지 냈어요. 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까지 낸 집회에 현직 의원들이 참석을 한다. 글쎄,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득과실이 좀 있긴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장에서의 집회,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좌우로 진영을 나뉘어서 어떤 사안을 두고 해석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지지층을 결집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도와줘야 된다,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설 수 있는데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원내에서 이 문제를 풀으라고 뽑아주신 분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원내를 박차고 나와서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같이 함께하고 뭐 직접 선동을 한다, 안 한다고는 하더라도 거기다 힘을 보태고 목소리를 더 크게 한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더 확산시킨다. 저는 그러면 정치의 본령인 갈등 조정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뭐하러 대의민주주의라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매우 온당하지 않은 처사고 그 광장에서 주말에 시민들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거 정말 저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 조기에 진화되길 바래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권이 기름을 부어서 이걸 더 확산시켜서 정쟁으로 끌고 가서 올 연말까지 이렇게 모든 문제를 광장의 문제로 치환해 버리겠다. 법의 문제를 법의 문제로 풀지 않고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광장의 문제를 광장으로 끌고 나와서 이걸 더 확산시켜내겠다. 이거는 그러면 전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것은 어떤 시민단체들의 어떤 그런 집회와 그런 뭐 시위의 자유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거리를 두고 분명하게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집중해 줄 때 저는 그게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 특히나 정치권 인사들이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저는 정말 그건 온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야권에 좀 불리한 이슈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갤럽 조사인데요. 그다지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대비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부정평가는 2%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두수 대표님, 지금 뭐 북한 이슈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 수사도 있었고 또 전 정보 인사의 구속까지 있었고 지난 한 주 정말 그야말로 야권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생각보다 오르지 않고 이에 대해서 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할까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약간 뭐 미세한 조정은 있었지만 20% 후반대 또는 뭐 다른 여론조사는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치의 기본 그 형식이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국민의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야당을 탄압하는 사정정국으로 가서 이 문제의 모든 것을 강대강 대결로서 정치로 풀 것을 법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정말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경제 위기가 몰아치고 금융의 지금 불안정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헤쳐나갈 힘이 있는가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근본적인 그 실력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점이고요. 당분간 이게 이제 진영 대결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막 그 장애 집회까지 몰고 갈 수밖에 없게끔 야당을 막 이렇게 몰아쳐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뭐 강대강 또는 보수와 이렇게 진보의 대결로 해서 뭐 반반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다수의 이렇게 중도에 있는 분들은 이미 실망해서 그 만약에 야당에 실망했다고 여당으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행태에서 지금 뭐 긍정평가 60%대고 부정평가는 20%대라고 하는 이것이 당분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좀 생각을 바꾸고 이게 협치를 위한 뭔가 해야 이 지금 현재 뭐 법으로 끌고 가고 또 사정으로 끌고 가는 이 정치가 바뀌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뭐 장애 집회까지 이제 열어진 마당이라 과연 뭐 총선은 1년 반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가려는지 또 올 연말에 예상되고 있는 예산안은 과연 뭐 정상적으로 통과되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건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두수 대표님께서는 중도를 잡아야 한다. 지금 중도층이 많이 실망을 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은 좀 진영적으로 강한 발언들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주사파 발언도 좀 있었고요. 네. 글쎄, 근데 이게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사파와 협력해야 되느냐? 그거는 협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사실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과 어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안보 여건도 그렇고 여당이 어쩌면 더 높은 지지율을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낮냐? 원인은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내부적 내지는 국내적 이유가 있을 거고요. 또 외부적 세계적 환경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내부적인 요인을 따져보면 뭐 제일 큰 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딱히 잘한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겠죠.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요. 뭐 그거는 반성해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국내적인 요인 중에 무시 못할 점이 여소야대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 비근한 예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엔 무산됐거든요. 종합부동산세 이제 고지서 과거 정권에서 나왔던 방식으로 이제 그 비슷한 금액으로 또 발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의 완화를 약속했던 지금 정부의 약속,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소득세 유보 같은 문제도 이게 될지 대단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이게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아니 하고 있는 일이 없거든요. 네. 성과물이 나오질 않는 게 또 큰 이유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내지는 세계적인 이유로는 경제 상황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외국도 그랬습니다만 주로 돈을 막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세게 오고 있고 이자율을 높여서 지금 물가 뛰는 걸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돈줄을 이렇게 긴축을 할 때에는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대출 이자 뛰고 물가 뛰는데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는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책임은 지금 집권 세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원인이 겹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원인, 적어도 인사 문제라든지 야당의 협조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보다는 훨씬 잘해내야 하겠죠. 자, 신경미 의원님, 그러면 지금 김용남 의원의 답변을 거꾸로 뒤집어서 제가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네.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33% 동률입니다. 그런데 보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가 떨어졌고 민주당은 5%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더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것도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많이 반영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무시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사실 민주당사 압수수색 8시간 동안 대치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건 수사 기법상으로 봤을 때는 선정적인 수사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건 결정을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남아 있을 뿐인데요. 결정이라면은 어떤 의미? 이재명과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명과 어느 정도 상황에서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언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데 우리가 지금 검찰의 기소까지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 중에 분명히 있는데요. 기소의 혐의가 또 무엇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분석을 해봐야죠. 무조건 기소가 됐다고 해서 이별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는 거고요. 검찰 수사의 추이를 봐야죠.
그런데 이제 엊그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사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사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달라는 거예요. 특수부 검사 선배들의 교과서적인 방법을 밟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를 걸어주면은 민주당도 정도로서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상한 수사 기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저히 민주당원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혐의를 입증 근거를 가지고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그 팩트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직 애매모호한 단계가 있고요. 그 공소장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라는 각오로 검찰이 그러면은 하든지 만약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선정적 수사를 하면은 민주당이 승복할 수 없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갈라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팩트가 엄숙한 겁니다.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쨌든 뭐 매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발표가 되는데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해서 다음 주 저희가 또 한 번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정치할 것 같습니까? 출마할 것 같습니까? 정치는 생물인데요. 가령 개인적으로는 총선 즈음에는 좀 한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총선에서는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젊고 유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식, 공정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은 진두지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대통령실의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네.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아주 명쾌한 논리 네. 이런 것들이 국정운영 지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물론 좋은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현실 정치 경험이 아직까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역설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정무적인 뭐 경험이라든지 당 그 체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필요한데 초기부터 그런 걸 하실 수 있을까? 당을 완전히 이끈다?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권 내부의 뭐 러브콜, 뭐 총선뿐만 아니고 전당대회도 그렇고요. 향후 대선까지 뭐 러브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러브콜들이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수영 위원님. 여권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러브콜이 점점 커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왜 커지는 이유인지 대략 짐작한 겁니다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됩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당이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그럼 비대위가 뭡니까? 비상 상황을 극복해서 빨리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얻는 그런 것들로 문제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결과물을 내야지. 왜 지금 공정과 상식 얘기를 했는데 법무장관이 지금 공정과 상식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정의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을 징발해서 우리가 선거 때 이른바 치어리더로 써야 하고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맡겨야 된다? 이거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 공정과 상식 정의를 지휘하는 그 장관이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똑바로 수행한다고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왜 이런 발언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선을 그은 채 빨리 이렇게 지금 민생을 안정과 어떤 그 지금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강의 힘을 길러서 무언가 우리가 2024년 총선에 국민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이분만 불러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저는 굉장히 이건 말하자면은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선우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의원들이 이런 얘기들 내부적으로 3, 4, 5 모여서 하는 건 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듯한 그리고 모시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얻는 당으로서 오히려 자강하고 또 힘을 키우고 그다음에 인재를 내부에서 발굴하는 이런 선순환을 가지지 않고 왜 이런 모습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최수영 의원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옆에 계신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약간 좀 화끈해지시겠어요. 왜 이렇게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장관을 띄워주는 겁니까?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은 아직 1년 5개월이나 남았거든요. 네. 그 총선을 항상 화제성 있는 신인을 필요로 하죠.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총선 직전에 영입을 위해서 어떤 타진을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1년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를 좀 짐작을 해보면 혹시 이제 내년 초쯤 있을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그럼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점을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들어서기 전에 소위 영선 당대표가 있다가 임기를 채우질 못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언급하는 것도 제가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면 또 영선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잘할 수 있느냐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으로 과연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선거 구도가 소위 친윤과 반윤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데 거기서 과연 신인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두수 대표님, 지금 한동훈 장관의 등판에 대해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이런 비슷한 시각을 가진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동훈 장관 총선뿐만 아니고 곧 있을 전당대회까지 차출 얘기가 나오는 거.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국민의힘 내부에 참 인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까지 듣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하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비대위로 갔던 만큼 내부에 이제 중심이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정당이 힘을 스스로 내부에서 혁신해서 키워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당은 전통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비대위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표지를 간판을 바꿔서 뭔가 핵심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정치권이 흔히 하는 말로 발광체냐 반사체냐, 제가 볼 때는 반사체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과의 연결된 반사체지 본인이 정치적 철학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리더라기보다는 참모형에 가깝고 다만 이제 언론의 스타일은 틀림없죠. 패션부터 해서 발언이 또 야당 국회의원들 일부 질문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시적 반짝 스타에 가까운데 이런 분을 그냥 이게 표지가리용으로 쓰겠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신윤핵관의 줄서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발언으로 보이고요. 정말 당을 정말 사랑하고 고민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런 발언을 해서 도움이 될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 의원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건 전 국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언제가 됐든 등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에는 윤심이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귀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고 저는 총선에 어딘가 나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좀 본인이 거부한다면 모르지만 본인이 예스 내지는 하프 예스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올 것 같아요. 하프 예스. 추미애 장관하고 붙여놓으면 아마 전국적 화제의 지역구가 될 거고요.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본인의 아마 지역적 연관성은 강원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틀림없이 서울 내지 수도권의 어디 상당히 중심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흡인력이나 주목도가 높은데. 예를 들면 종로 이런 지역.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추미애 장관하고 붙어야 된다면 광진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서울의 어느 지역구든지 아니면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하고 한번 붙여보자.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획 상품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헌재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될 때를 보내겠죠. 두 가지 다 가능한 대로 보내겠죠. 근데
대표 이건 조수진 의원이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자꾸 옆에서 군불대 주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너무 이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 자체가 1년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장관의 모든 발언 내지는 어떤 업무 처리 자체가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거든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본인한테도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일단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출마설 내지는 정치권 차출설 이런 게 되도록이면 안 나온 상태에서 네. 국민들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참 일 잘한다, 정의롭게 공정하게 업무 집행을 한다 이런 평가를 쌓아가는 기간을 적어도 1년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직 그 어떤 선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치권의 영입설에 휘말리는 거는 네. 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도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수영 의원님께서 예상하시기에는 만약에 지금 본인은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만약에 나오면은 잘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총선 때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총선 문제고 그 이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인사검증단 법무부 산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법무부에 내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일할 수 있고 일 잘하고 성과를 내는 그 행정가로서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정치에서 한번 내가 내 영역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소구력이 있는 거고 국민들이 동의하고 박수 줄 수 있지. 네. 지금 여기에서 화제가 된다고 해서 저는 결코 그것이 한 장관에 도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 한동훈 장관이 과연 총선이 됐든 전당대회가 됐든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지만 아직도 많이 남은 이런 이벤트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이 출마론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 그 자체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주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